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판매 활동과 연결된 수업은 보통 제가 이전 학기에 수업할 때 한 4시간 정도 썼는데요. 이번에는 3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정도에 대한 외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15주차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마케팅 활동에서 중요한 거는 감성과 이성을 자극하는 내용 중에서 자네냐 우냐냐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따로 시험 내지 않고 전체 시험 범위 가정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아마 찾아내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지금 비대면이 일단은 방침으로 정해졌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대면으로 시험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구글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능을 하면 비대면을 하고요.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입니다. 가격 전략은 기본적으로 프라이스, 포피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제품의 구매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그 대가로 지불하는 합계액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라는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짜는 최소화하고 가격을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온 것도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해당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로 진정한 가격의 의미는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의 이제 수립액 실행인데요.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경제학을 배우시면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쯤에 떨어지는 게 필요하고, 자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수요보다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경우는 진짜 맞추기는 힘들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안정적인 그 기업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전략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가격 결정 과정에서는 제품의 원가, 소비자의 수요,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의 가격, 이게 가장 큽니다. 경쟁 제품의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싼지 높은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가격 결정 전략이 필요하고, 잠정 가격을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가격 조정을 할 때 단수 가격을 갈지 간습 가격을 갈지 중고 가격 기준으로 갈지를 하고, 이거 가격 대비해서 할인을 해서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기본적인 가격이 책정되고 거기서 몇 퍼센트 할인 정책을 펼치죠.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체계적인 모습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진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론적인 내용은 하나도 연결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에 수립할 수 있는 실행이고, 그게 이제 비용에 근거를 할지 수요에 근거를 할지 경쟁에 근거를 할지. 시장에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비용에 근거를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마스크도 비용에 근거를 합니다. 그 시점에 수요는 고려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전 국민이 다 쓰게끔 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화 정책을 해서 그 비용에서 몇 퍼센트만 수익이 나게끔 만든 거죠. 지금은 많은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있어서 수요를 공급한 가격 결정을 하기가 오히려 불리하죠. 기존에 있던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수요의 강도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수요가 진짜 많을 때는 가격이 뭐 2배, 3배에서 10배까지 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마스크는 외국에 나갈 때 10배, 10배 정도, 15,000원까지 5배에서 10배 정도 뛴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뛰어나다고, 그 마스크 품질이 뛰어나다고 외국에서 알고 있고, 그걸 쓰면은 되도록이면 내가 병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높으니까 가격이 높은데,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금 이 수요, 그러니까
수출을 어느 정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수요를, 외부 수요를, 외국에서 있는 수요를 국내 기업체들이 그러니까 흡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쓰고 그 이후에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도 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을 고려한 가격 결정인데, 지금 마스크는 약간의 경쟁이 가미가 됐어요.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마트라든지 혹은 다양한 쪽에서 이제 대량 생산과 가격 결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으로 파는 거에 이점으로써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몇백 원 싼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마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예전 같으면 마스크를 사람들이 잘 챙겼는데 식당에서 마스크를 놔두고 간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격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가격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조정 방법입니다. 단수 가격이냐, 간섭 가격이냐, 중거 가격. 그래요. 자본주의에서 제품의 가격을 높이지 않고서 그대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유발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차후에 갚아야 될 채권의 가치를 떨굽니다. 그게 기본적인 틀로서 들어가는 거고요.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는, 지금 최근에 심각하게 일어난 거거든요. 미국만 해도 3,600조가 되고요. 유럽도 한 1,000조 정도 되고요. 일본도 약간 1,000조에 육박하는 정도의 가치를 뺍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20조가량, 지금 10조 뿌렸는데 20조가량 이상의 가치, 약 한 4, 50조 정도의 시장에서의 돈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조정에 대해서는 물건값을 안 올려주는 게 미덕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이 했던 대가에 대한 응분의 값어치를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수 가격은 일단 가격을 10진수 단위보다 통상 한두 단위로 낮춘 단위 체계를 책정하는 것을 단수 가격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습 가격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간습 가격의 저항 때문에 편법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 내용을 줄이는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고 가격은 중고 가격을 참고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 비용은 1,000원. 뭐 지하철 없으니까 진주 쪽에선 그러면 뭐냐면 밥 먹는 거 비용을 했을 때 학식 비용이 뭐 3,000원에서 4,000원, 많이 비싸면 한 5,000원, 그렇게 그 사이에 되는 게 중고 가격인데, 이거 가격 대비해서 시중에서 나가는 물건들이 뭐 2,000원, 3,000원 진짜 싼 거고요. 3,500원 이내, 5,000원 그렇게 그 밥값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중고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간습 가격과 내용량을 줄이는 거의 대표적인 거는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 까자봉지의 질소 함량이 늘어나는 것들이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유가가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지면 공장에서의 생산 시설들이 쓰는 비용이 절감이 돼요. 재밌게도 비용이 절감되면 무슨 일이 나냐면 까자 봉지의 질소 함량이 늘지 않고 까자 전체 함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안 내려요. 원래 같으면 동일한 수준의 가격에 가격을 내리는데, 이걸 한번 내리면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량을 늘려서 그냥 기존에 있는 가격을 받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 믹스 전략이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가격을 한번 할인하거나 내렸을 때 올리기가 힘든 그런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업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의 함정은 가격 그 자체가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짓지는 않고요. 질도 중요합니다. 질이 제일 뛰어난 게 명품이거든요. 명품 백도 있고, 명품 술도 있고, 명품 시거도 있고, 그러니까 명품 차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1980년대, 90년대에는 저렴함을 무기로 갔지만, 지금은 현대차는 좋은 물건에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에서 중저가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긍정적이고요. 전기차 시장이 이게 센세이션한 건데, 왜 센세이션하냐면 전기차 시장에는 1등 기업이 지금 테슬라 말고는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명품 회사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개발 체계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설비가 수소차냐에 따라서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 전기 기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새로운 기회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과 가격 둘 다 중요한 소비 주체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돼야 물건은 쓸만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성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전략인데요. 이거는 플레이스에 가깝습니다. 플레이스. 유통 경로의 의의와 중간 상의 필요성인데요. 유통경로는 마케팅 채널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유통되는 길이고 경로를 얘기합니다. 마케팅 경로, 판매 경로라고 하는데요. 직접 유통 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니다. 장점은 뭐냐면 생산자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충돌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중간 상인을 취급하면 이 사람이 마진을 남게 되면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더 후려치게 당할 거고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간접 유통 경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는 간접 유통 경로가 너무 많다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업, 소매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SNS를 활용해서 직접 유통 경로를 만들어내고요. 이게 이제 유명한 게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직접 경로에 직접 유통 경로로 물건을 사고 팔게 함으로써 마진율을 높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접 유통 경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총 거래수가 직접 유통 경로보다 작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관리 비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너무 중첩되게 많은 그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마진을 남기면 마지막에 있는 최종 생산자가 얻어들일 호용의 가치가 그 다음에 가격이 싼 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통 경로 전략에서 중간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이걸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상이 있는 경우는 중간상이 이걸 재워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마트들입니다. 똑같이 가져가긴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즉시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생산한 사람들도 내 물건을 대량으로 사주니까 편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조금씩 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조금씩 사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매출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내 물건을 지속적으로 사줄 수 있는 중간 상황이 있음으로써 매출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을 동력을 그러니까 기업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의 수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상이 아예 없으면 안 되고 적정 수준의 위치에까지는 중간상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절기가 지나고 이제 강의를 계속 무리하게 넣다 보니까요. 목이 조금 잠기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유통경로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인데요. 기본적인 고려 요인에서 제품과 시장, 기업, 중간상, 경쟁업자 이 5가지 부분으로서 유통경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인데요. 제품이 이제 기술적으로 복잡하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복잡하면은 지적 경로를 선택하거나 짧은 간접 유통을 선택합니다. 클수록 기술이 복잡성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직접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살 때 이 간접 경로의 대행사인 하이마트라든지 전자랜드를 통하지만 실제로는 LG전자센터나 삼성전자센터를 바로 가죠. 그런 것들도 여기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의 여부는 표준화되지 않을수록 삼성 제품과 LG 제품이 약간의 그 차이가 있고 여기에 삼성 제품과 LG 제품의 AS는 각각 기업에서 LG전자 서비스센터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봤잖아요. 그것도 표준화 여부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부패 가능성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바로바로 사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항구에서 바로 사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서도 바로 이거를 떼와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거쳐서 넘어가더라도 횟집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 공장에서 여러분한테 바로 가지 않으라 도매상이나 지역의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거치거나 그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특정 시점에 내놓기도 합니다. 사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피가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을 차지하고 이거의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에 저장하는 동안에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필요할 때 주문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 주문 생산과 밀접하게 기술이 복잡하면서 부피가 크고 표준화가 되어 있는 산업이 뭘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좀 전에 말한 LG전자 그걸 뛰어넘은 수준의 가치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다 자동차 영업 대리점에서 주문을 하는 거와 연결해서 주문량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장에서부터의 생산량이 조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지리적으로 분산한 정도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유통 경로를 고민할 때 짧은 경로를 하는 거고요. 지리적 분산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소매상이 있는 위치가 필요하죠. 이런 나라가 어딜까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능한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적인 생산 구조 합니다. 자기들이 중간 상인에게 주는 마진을 없애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 애플입니다. 애플은 통신사가 가지는 마진 구조까지도 자기들이 먹으려고 체계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금력도 동일하게 클수록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금력이 높으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들을 시장에서 지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중간상입니다. 중간상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을수록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을 하다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이고 작은 기업이라면 이 중간상에게 그냥 다 믿고 맡기고 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업자와 차별화가 시도가 되면 자기가 직접 팔아도 누군가도 다 넘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팔 수가 있게 되고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 경로 전략에서 중요한 5가지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때는 이 부분과 고려요인과 이 3가지를 연결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영학개론은 원래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줌으로 보게 되면 30분 안에 봐야 되는데 30분 안에 보는데 일단은 문제수를 줄여서 갈 수도 있고 이게 랜덤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완전 다른 거니까요. 일단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공부를 한 거에 대한 응분의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비대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민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되면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눠가지고 2번에 걸쳐서 시험을 쳐서 사실상 그러니까 30분씩 2번 치는 거죠. 그러면 비대면도 가능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문제수가 총 60문제가 되는 거고요.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단답형 형태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고민 끝내고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유통경로 자격의 특징인데 집중적 유통정책과 배타적 유통정책, 그 다음에 선별적 유통정책이 있습니다. 집중적 유통정책은 최대한 많은 수의 유통기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징은 가능한 모든 유통기간을 활용해서 제품을 공급합니다. 편의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이 되고 상품의 노출을 극대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 대신 뭐가 일어나냐면 통제력이 약하다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편의점에 있는 물건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도 그 제품을 거의 살 수 있잖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거의 제품은 값어치의 가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편의점을 사용하게 되면 돈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들의 대응 방식과도 밀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 유통정책은 제한적인 유통소마입니다. 애플의 그 체인점 같은 거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는 다른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적인 유통기간을 활용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주는 대신에 경쟁 제품의 취급은 금지합니다.
통신사도 SK텔레콤, KT텔레콤, LGU 플러스 텔레콤에서 대리점이 다 틀리잖아요. 이 기업들 세 개가 다 틀린 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제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적 유통정책은 중간 수준이고요. 특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유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들에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수준의 통제력을 갖고 상품 노출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면, 얘가 제일 그냥 일반적이고 널리 마트에 있는 제품들에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하면, 베타적은 진짜 명품 샵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선별적은 명품 샵은 아니지만 중소 다른 기업들에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네임밸류 있는 백화점에서만 파는 물건, 그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진 전략입니다. 이거는 프로모션이고요. 프로모션. 우리가 포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price, place, promotion.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덕트도 지난 시간에 해서 연결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보셨던 거고요. 자, 이거와 연결해서 촉진 전략은 기업들이 상품이나 기업에 대한 소비자가 가지는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품,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합니다.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뭐냐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신제품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유인우주선입니다. 유인우주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유인우주선 발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렸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거의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만났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냥 발사체가 있고 발사체가 발사를 했는데 요 앞에만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중간에 분리되면 얘는 다시 착륙하고 얘는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거죠. 아마 지금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몇 시간 뒤에면 다시 이제 우주선에 여기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체계가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우주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방위군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얼마 전에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사는 공간이 단순하게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달이라든지 화성과 연결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전략의 수립과 실행인데, 촉진 수단은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책으로 찍어낸 광고와 관련된 일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광고 효과가 없는데 왜 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서는 SNS 광고가 더 뛰어나고, 이거를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친인척들에게 충분하게 제품이나 그 이미지를 광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뭐 동창회라든지 기존의 집단들이 자기의 제품이나 그러니까 소속 단체를 다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SNS를 통한 활동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1886년도죠. 그때 이제 이런 거 독일에서는 세창양행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광고랑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광고 수익이 바로 유튜브 수익과 직결되고, 여러분의 뭐 SNS를 활용할 때도 광고가 뜨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들의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 촉진 전략의 수립과 실행인데요. 촉진 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촉진 대상 제품이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프라이빗한 거면은 잘 홍보할 수가 없는데, 그냥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의식주와 관련된 직결된 것들은 많이 유도를 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촉진을 위해서 접근 방법에 이 유형이 필요한 거고, 이 유형 방법은 최근에는 SNS가 각광받고 있고, 특히 여러분 세대랑 연결되는 건 유튜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뭐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고객의 구매 준비 상태인데, 이거가 지금 이 SNS가 어떤 기능까지 제공하냐면 여러분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거를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면 여러분이 검색했던 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수명 주기상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성장기에 있는 제품들의 광고를 할지 이렇게 쇠퇴기에 있는 제품을 광고하는지에 따라서 판매 촉진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주로 내용이 뭐가 되냐면 가격이 메인 DC가 되고요. 여기 있는 제품의 품질이 메인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 품질은 거의 더 개선이 힘든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시장으로, 그러니까 도태가 되면서 동시에 가격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매 단계입니다. 촉진 전략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맛만 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마케팅 할 때도 이 단계 한 개 한 개 한 개마다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품이나 기업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하거나 할 때 30초 광고나 20초 광고를 무조건 보게 되죠. 유튜브도 동일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반쯤 세뇌되게끔 친숙함을 가져다 주게끔 광고를 하는 겁니다. 신문 기사에서 별 내용이 없는데 해당 기업의 제품들이 광고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그게 이제 그 광고죠. 안에 있는 그 장면에다가 뭐 코카콜라가 나오고 음료가 나오는 것 자체 다 하나의 인지를 늘리기 위한 광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데요. 지식은 이거랑 연결해서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IT 분야에서 전문 그거 유튜버들은 신상이 나올 때마다 제품을 계속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하면서 이제 여는 그런 활동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제품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기존에 있었던 뭐 태블릿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과 비교를 하면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IT 기기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함의 호의적인 느낌을 가진 상태를 가지게끔 유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유튜버를 통해서 소개를 할 때 이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호불호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빗대어서 새로운 신제품을 설명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저 제품 좋다 나쁘다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IT 기기는 매장에 가서 특히 이마트 2층 같은 데 가시면은 일렉트로닉스 마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트에 가서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면서 만져보고 UI를 구현해 보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장 최우선 선호, 그러니까 선호랑 좋아함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거는 이것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고 C도 좋아하고 되는데, 선호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호하는 제품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 확신 서고 구매를 하고요. 일단 구매 단계라고 했는데 실제로 마케팅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전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전까지 이끌어내는 게 마케팅에서 중요한 전략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팔로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되니까 팔로워들을 추종자라고 얘기하죠. 추종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기업일수록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에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PL 광고죠. 아까도 제가 말하는데 말해서 머물렀는데요. 이렇게 그 내용 안에서 PPL 광고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라든지 음료 같은 광고를 하고요. 여기도 홍삼이죠. 홍삼 같은 거 광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유행을 치면 이 제품을 외국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겠죠.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PPL을 광고를 한다는 거를 그냥 지금은 화면상에서 하단에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PPL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제품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값어치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당한 수준까지는 되는데, 너무 PPL, 뭐 예를 들어서 이 계급장도 PPL, 이 소재도 PPL, 그 다음에 요거 이 머리를 하는데도 PPL,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틀에서 해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PPL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단원에는 마케팅이었고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긴 한데 마케팅을 먼저 한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업 가치에 마케팅이 영향을 어떤 부분에 마케팅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매번 수업을 하다 보면 마케팅이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과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효과가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마케팅의 효과는 최근에 스페이스 X죠.
유인우주선 발사하는 거 최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검사키트 광고. 이건 사실상 검사키트를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검사키트의 정확도가 높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신속하게 검사를 하게 하고 빠른 시간에 검사하게끔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광고가 되면서 성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 두 개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광고 마케팅, 제품의 질과 제품의 성능으로서 평가받는 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죠. 위에 건 스페이드X는 테슬라에다 바로 직격이고요. 여기는 시젠이라고 하는 검사키트 관련 회사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또 최근에 핫한 건 뭐냐면 BTS를 낳은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아마 주가가 오를 겁니다. BTS가 가지는 강점으로서 지속적으로 선한 그 영향력을 강조하는 BTS의 힘으로써 동일하게 마케팅 효과가 있고 이 BTS가 PL이라고 했죠. 좀 전에 BTS가 애용하는 그런 물건들의 제품의 가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도 동일하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판촉 활동과 연결되고요. 동일하게 광고 활동은 PPL도 광고죠. 이게 촉진. 인적 판매는 사람 방문 판매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홍보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과 마케팅 관리, 시장 세분화 전략들이 있고요.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전략과 더불어서 타겟을 정하고 포지셔닝까지 정하는 거고요. 여기 있죠? 목표 시장이 타겟팅이 되는 거고 포지셔닝이 P 전략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STP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케팅 믹스는 포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프로덕트, 제품 믹스, 그 다음에 상표. 요까지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 단수 가격, 뭐 간스 가격, 중고 가격 등이 있었고 이 가격들을 적정할 때 그 공장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품의 이제 공장 설비에서 가격이 원가가 절감됐으면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제품의 양을 늘리고 만약에 또 이제 원가가 절감이 안 되고 비용이 많이 청구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제품의 함량을 줄이고 가격을 유지하고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도 또 하나의 마케팅에서 가격 전략이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라고 했죠. 대형 마트로 갈지 자기 전문 매장으로 갈지 아니면 백화점 매장으로 갈지 그런 거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포지셔닝은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SNS 상에서 홍보가 충분히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인플루언서들한테 먼저 물건을 주면서 해보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의 질입니다. 제품의 질이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제품 이 자체가 포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유통 경로도 다양하게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랑 바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은 우리 경대 경영학과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과 관련된 수업에 대한 인터넷 강의는 15주차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올려드릴게요.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쪽 파트에서는 단순하게 이론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